우리 정영일 교수님께서 그 원로 학자로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특히 제가 하는 거와 또 굉장히 또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기능성 농업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장주의나 생산 중심주의에서 농업의 역할과 기능들이 또 특히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그거와 관계가 있는데, 저는 좀 더 그거를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린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5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무엇인지, 물론 뭐 우리 농업경제학회는 굉장히 친숙한 용어이지만 하여튼 그거부터, 그래서 국내외 논의 동향,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다기능성 농업, 오늘 아까 선생님께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국가가 아닌 가장 사실 다기능성 농업, 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국가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헌법에 이 104조에 아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고 이거에 근거하여 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무나 또 농가의 책무 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스위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농업의 이 국민을 위한 농업, 또 국가 사회를 위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을 확산할 필요가 있고,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앞서 뭐 가축 분뇨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 농업하면 사실은 환경 생태 친화적인 산업이라고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일부는 또 우리가 환경과 생태 또 경관을 침해하는 이런 게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 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뭐 전통적 혹은 본원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그 식량, 그러니까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거는 뭐 현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기능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제 국민소득이나 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수요 또 기대가 이 농업 농촌에 바라는 역할과 기능이 이런 다원적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량 공급 이외에 농업이 발휘하는 다양한 공익적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학문적 관점에서 표시한 거를, 특히 OECD를 중심으로 이거를 멀티펑셔널리티 오브 애그리컬처,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잘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및 생태, 또 문화 및 경관, 그다음에 농촌 활력 및 지역 균형, 또 식량 안보 등 크게 이가지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국내외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토양 보존, 또 수자원 함량,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및 생태 보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을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 문화 및 농촌 경관의 유지는 뭐 향토 문화 보존이나 경관 유지, 또 휴양 및 체험의 공간을 제공해 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또 농촌 사회 활력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의 기여는 농촌 지역 활성화, 또 도시 혼잡 비용 절감, 또 도농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량 안보는 뭐 아시다시피 비상 사태에 대응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또 경제 위기의 어떤 충격의 완화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특징이 뭐냐?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결합제적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잘 아는 조인트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과 결합하여 생산이 된다는 거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외부의 경제 효과. 외부 효과 중에 이제 불경제, 외부의 경제 효과. 그래서 이 농업 생산 활동이 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플러스적인 후생 증진에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재, 이거 뭐 특징을 잘 아시죠? 그래서 대가 없이 누구에게 가나 제공이 되는. 그래서 특히 외부 경제 효과나 공공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불안정 경쟁이나 또 불확실성과 함께 4가지의 대표적인 시장 실패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통한 보상 체제가 부재하고, 그래서 국가가 또 정부의 정책 개입의 정당성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농업이 이 결합적으로 생산하는 이 다원적 기능은 외부의 경제 효과와 공공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농업 농촌에 대한 선진국에서 지원의 어떤 논리로 쓰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스위스의 경우에는 연방헌법 104조 3항에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영문헌법을 보면 스위스는
독일어와 불란서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지만 저 쭈리 쪽은 독일어를 쓰고요. 이쪽 제네바 쪽은 그 불란서어를 많이 쓰지만 또 다 공식 언어입니다. 그저 영어 뭐 제가 그런 언어는 잘 모르고 그래서 그나마 영어를 좀 영어 헌법을 보니까 이게 리뮤너레이션이라는 컨셉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에도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당한 기여에 대한 보상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느꼈고 그 이후로 제가 스위스 농정에 대해서 많은 그 학문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외적인 논의 동향인데요. 우선은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과거에는 무역 자유화가 되게 우리 농업 분야의 무역 자유화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86년부터 94년까지 진행된 제8차 다자간 협상, 이 가트 체제에서죠.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WTO가 출범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산품 중심의 무역 자유화가 1차부터 7차까지 협상이 있었고요. 8차에서 농업 분야와 우리가 그 전까지 이 무역 룰이 없었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이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이 8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고요. 그 이후에 WTO가 95년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 분야가 시장 개방이 된 게 95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농업 분야도 시장 개방이 되면 물론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갖고 이런 멀티펑셔널 롤이 있다는 걸 인식은 했지만 사실 크게 정책적인 관심은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주요 농업 혹은 주요 작물들이 시장 개방으로부터 다들 예외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결합적으로 창출되는 다원적 기능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그것이 어떤 특정 품목이나 또 우리 같은 수입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이나 농촌이 쇠퇴할 거기 때문에 그게 단지 농업 부분의 소득이나 생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공익적 기능들이 감축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오히려 사회 국가적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다. 이런 인식에서 사실은 이 NTC나 혹은 또 멀티펑셔널리티나 뭐 이런 컨셉들이 등장을 하면서 선진국들이 물론 일부는 보호의 논리이기도 하고 또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촉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이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농업의 환경, 사회, 문화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WTO가 출범한 95년도에 이 WTO 농업협정문에 이 국내 보조나 시장 개방을 할 때 약간의 신축선을 주는 어떤 근거로 이 non-trade concern, 뭐 그 당시 협상 과정에서는 그때도 멀티펑션, 그러니까 다원적 기능을 했지만 이거는 협상의 장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non-trade concern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어떤 다원적 기능들이 일부 있을 거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좀 더 학술적인 국제기구가 OECD입니다. 그래서 OECD가 98년부터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명명을 하고 이에 대한 분석들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 대한 국제기구인 UN의 FAO에서 퀘벡 선언문 이후에 활발하게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표 1은 이 슬라이드는 진짜 WTO 측면에서는 협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농업협정문의 서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환경보존, 식량안보, 농촌 개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이거 복잡하다. 이거는 수입국들이 무역을 좀 더 제한하고자 하는 논리라는 그런 거에서 사실 타협을 본 게 이 세 개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는 경관 보존부터 또 OECD 핵심 국가들이 유럽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애니멀 웰페어죠. 그래서 동물 복지까지 13개의 다원적 기능의 키워드를 찾아내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FAO는 좀 더 농업 오리엔티드 됐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 식량 안보, 경제적 기능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또 각각의 우리가 농업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도시화의 완화부터 13번 경제 위기 완화 기능까지를 논의하게 되는 게 되고 또 이걸 근거로 현재도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또 오늘 또 아까 기조 강연하신 우리 정 교수님 그 주제와도 맞는데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역할들이요. 그래서 이런 컨셉에서 저희가
실제 국가 사회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원적 기능이 뭐고 또 이거를 유지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되면서 이 다원적 기능이라는 것들이 우리 국내에도 전파되면서 이거를 경제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를 중심으로 또 농업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하셨던 우리 오세익 박사님이 2011년도에 오 박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보전, 농촌활력주의 그래서 한 10조 원의 다원적 가치가 있다 혹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걸 추정을 한 이후에 최근에는 그 경기도 도 단위로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도의 경기도 농업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 5조 원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은 여기 제가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농촌경제원의 우리 김수석 박사님이 농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산림까지 포함하면 훨씬 커지고 이거 농림업에 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뻥튀기 한다 뭐 그러셔 그런데 하여튼 농업을 중심으로 2016년 불법 가격으로 한 28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로 추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 농업 부가가치, 그러니까 실물 부가가치인 23조보다 5조 이상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농업이 발휘하는 다원적 가치라는 것이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가치는 실제로 실물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구자별로 또 연구 방법론이나 혹은 또 이 다원적 기능을 보는 범위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분석 방법이나 또 분석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선진국의 농정 동향인데 앞서 뭐 우리 선생님께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겠고요. 하여튼 미국도 이 1985년 농업법에 미국은 이제 농산물 수출국인데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선진국이 될수록 단지 농업을 생산주의 혹은 성장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5년 주기로 농업법을 개정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5년 농업법에 처음으로 환경보존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항목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로 이 환경보존과 관련된 공익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또 재정 지출도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고요. 또 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최근에 2014년 농업개혁을 통해서 녹색 지불이라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과거와 달리 이 환경성과 또 생태 보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직불제가 새롭게 도입이 됐고요. 스위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럽연합 국가보다 더 앞단계, 더 진전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연방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문화하고 그거를 발휘하는 또 우리 농가나 농민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정당한 기여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대표적인 국가가 되겠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도 99년도에 식료농업 농촌기본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주요 농정 목표로 삼고 이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진국에서는 하여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 증진 차원에서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산하는 이런 공익형 농정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도 확대가 되겠죠. 공익형 프로그램만 확대. 가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많은데 지출이 작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그거에 걸맞게 이 공익형 프로그램,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산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전이라는 타이틀 하에 지출이 미국에서는 국민 영양을 USDA가 관리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뉴트리션 다음, 그 다음에 작물보험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정부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전체 농업 예산의 6% 정도를 이 보전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필라2, 앞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잘 들으신 분은 알겠는데 하여튼 1축에서 2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예산이 2축에서 한 48%를 쓰고 있고요. 스위스는 뭐 전체적으로 사실 모든 게 공익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걸 또 굳이 뽑아내서 이 생물 다양성 유지, 환경 및 경관 보존, 유기농업, 뭐 동물 복지 이렇게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둔 예산만 봐도 전체 예산의 5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진국을 보면 농가들에게도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이걸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도 당연히 그런 정부가 공익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또 지원을 확대해주는 대가로 실제 국민들의 삶을 높여주는
환경 및 생태 보전 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준수하는 이래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미국의 경우에도 다른 농가 지원 정책 아시는 뭐 가격 대응 직불들이 있죠. CCC 요새는 PLC라고 하는 뭐 ARC 뭐 수입 보상 지원 이런 여러 가지 USDA가 시행하는 농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농가가 침식이 높은 토양이나 습지, 초지 보존 의무가 있고요. 또 2014년 농업법에는 과거에는 작물보험료는 이게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62%를 미국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 과거에는 이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그 환경 보존 의무가 없었는데 2014년도에 이거를 부과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농업 부분의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농가의 준수 이행을 명료하고 강화하는 추세고요. 또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1999년부터 이 생태학적 성과 증명이라는 증명을 의무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이 공익형 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선진국과 같은 걸 잘 못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재정도 어려웠고 또 우리는 또 아직 경제 발전 단계, 또 국민적 수요, 또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그 국민들에게 특히 도시민을 중심으로 의식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최근 우리 국민들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기능인 식량의 공급 기능에 대한 이 중요하다는 분들은 한 43%, 또 나머지 다원적 기능이 중요한 분들이 57%. 이건 뭐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에는 미래에 대한 걸 질문합니다. 미래는 더 그렇습니다. 미래 농업 농촌에 기대하는 우리 농업 농촌의 역할과 기능은 뭐냐 하면은 다원적 기능, 또 공익적 기능에 대한 디맨드가 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 조사에서는 야 미래 농업 농촌이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50.1%였는데 전통적 기능이죠. 이것이 줄어들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떤 공익적 기능 또 다원적 기능들은 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또 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익형 프로그램 또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산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국민적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의 농정 프로그램은 제가 발표하는 중에 보니까는 우리 농정국장님 오셨네요. 하여튼 농정 프로그램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뭐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매우 미흡합니다. 우리나라 직불제 예산의 한 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순수 공익형 직불제라는 건 포로그램이라는 건 5%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뭐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기반 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이 그림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유지 확산될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어느 국가나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다 보면 이 삶의 지대는 욕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이 또 대부분의 국가의 대부분이 농업 농촌의 지역으로 오시다 보면 보죠. 대부분이 농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기능을 요구합니다. 역할을 요구합니다. 나의 국민의 단지 식량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을 좀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산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질 수 없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외부 효과나 공공재나 이거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또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국회, 정부 뭐 이런 내가 나서서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정당한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만 이런 것들이 유지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농업 농촌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천 과정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주장한 건 아니지만 저도 좀 일부 일조를 한 이 농업의 다원적인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는 뭐 성과가 있었다지만 사실은 성과 없었습니다. 뭐 얘기만 많이 됐지 이 여야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무산이 됐죠. 국회에서는 한번 이게 무산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아주 죽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헌법에는 사실 헌법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운영의 원리 또 이념과 철학을 표명한 최고의 상위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공무원들이 고시 공부하려면 헌법은 읽습니다. 또 최소한의 교양 있는 사람들은 헌법은 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은 잘 안 읽죠. 자기가 관계되지 않는 한. 그래서 헌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도 헌법은 입법과 사법 행정을 규제하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헌법에 우리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집어넣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 우선 국민들에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 농업부분만 지금 많이 주장하는 거하고, 물론 농협이 최근에 1천만 명 운동을 해서 많이 보급은 됐지만 너무 단기간에 또 너무 성과주의로 저는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헌법 명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거다. 헌법에 그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헌법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국가에게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수립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부담이긴 한데 농업 및 농업인 또 농가 또 농촌 주민에게도 이러한 다원적 기능 유지와 또 실제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의무를 가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아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게 농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3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 개정안이 하여튼 정치권의 입장 대립으로 하여튼 국민투표 이번 동시 지방선거에서 6월 13일이었나요? 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이 살아서 실제로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용어의 통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학자들은 다원적 기능이 익숙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다 농업의 다원 얘기하지만 일반인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농림부와 같이 무슨 TF팀에서도 일을 했는데 헌법학자들이 그래서 공익성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원적보다는 공익적 기능, 다원적 어떤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게 저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원적 기능인지 공익적 기능인지 다원적 가치인지 공익적 가치인지 이걸 우리가 하여튼 통일되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 개정안에도 보면 뭐 무산은 됐지만 공익적 기능이 다원적 기능 대신 공익적 기능이 들어간 이유는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 제가 그 헌법학자 거기 자문해 준 분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 나도 이해 못해요. 이거 공익적 기능이 훨씬 국민적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럼 뭐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내용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다원적 기능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국가별로 농업이 경제 발전 단계나 또 농업의 행태에 따라 이 공감하는 다원적 기능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다원적 혹은 공익적 기능을 선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지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원적 공익적 기능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법과 목표 수준 설정을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우리 우리 학자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제공 가능한 자연과학적, 오늘 보니까 우리가 농경련이나 농촌경영이나 공동쌤이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같은 분들이 저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일반 농업경제학자들이 자연과학적으로 이거 뭐 이런 친환경 생태적인 영농을 하면 이것이 뭐 어떻게 수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얼마만큼의 이 뭐 ppm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정보화되고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혹은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경제적 가치를 아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원적 혹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성과 지표, 이것이 잘 설정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스위스 예인데요. 뭐 저 데이터
스위스가 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연구한 거라. 그러니까 스위스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스위스가 모든 농가들에게 그 PEP라는 그 성과 증명, 그러니까 이 환경 생태 보존적인 영농을 하라고, 물론 공익형 직불제로 많이 주죠. 그러니까 스위스 농가의 50% 소득의 50% 이상이 사실은 그 직불금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농민은 일부 뭐 준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화학 비료하고 농약 사용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추적이 돼서 실제 그 농정 홍보에 쓰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인상을 받은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 그림을 보십시오. 요거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면 이게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에게 만약에 농업농촌에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서 이 다원적 기능이 유지 확산됐더니 기후변화,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이거 파란색으로 표현된 건 나날이 감소하죠, 매년. 그죠? 비농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트렌드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증가 추세잖아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시 내가 세금을 내서 농업농촌에 투자할 만하구나, 지원할 만하구나. 또 이 기후변화라는 건 실제로 또 스위스뿐만 아니라 어떤 지구촌이라는 이런 어떤 아주 글로벌한 어떤 비전이나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근데 이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학문적 노력, 또 자연과학적, 사회학적 노력이 결합이 돼야만 이런 지표들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준비가 됐는지 제가 좀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말만 많이 했지 다원적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한, 물론 재원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다음에 경제 발전 단계에서 현재 우리가 생산성 증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재원 쓸 때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공익형 농정 프로그램이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농정수단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 농업과 농촌 구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뭐 관료도 오셨으니까 정책명을 결정할 때 사실 이 직불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비농업계, 일반 경제학이나 일반 통상하는 얘기하면 직불제하면 임 교수님 이거 너무 농촌 지원하는 얘기만 이렇게 괜히 그 정책명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도 다이렉트 페이먼트와 일반 페이먼트가 다릅니다. 그 내용들이, 근데 우리가 그냥 페이먼트 나오면 다 우리 스스로 이거 직불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장려금이나 기여금 이런 용어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정책 잘 만들었는데 이 네이밍이 잘못돼 갖고 완전히 나중에 부정적 이미지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또 대표적으로 우리 선배들을 좀 탓하고 싶은 게 미국 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RPC를 미국 처리장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 한글명을 썼는지 그분 좀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어떻게 어그리가 됐는지 제가 생각해도 어원이나 이 어감이 다른데 그걸 좀 세련되게, 그래서 네이밍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정책이나 우리가 연구 논문을 쓸 때도 논문 제목을 좀 섹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걸 만들면 안 되겠지만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와 지역 공동체, 이런 공익형 직불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농가와 지역 공동체 의무 이행과 성과 점검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의무 이행 또 태만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의 어떤 그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농업과 농촌은 사실 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방 분권화, 이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익형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중앙정부로 주도돼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공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역 단위로 많이, 물론 돈은 뭐 유럽도 캡이라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돈을 주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다 지방에 의한 어떤 그 의지가 반영되는, 또 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역할과 의무가 지방 정부에 많이 부여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 해서 농업도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도 향상을 해야 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확산해서 농업 농촌의 어떤 환경 생태 경관 이런 여건들이 개선되고
이 개선된 환경 생태 경관 여건이 우리 지역 농업 혹은 농촌과 연계돼서 다양한 농민과 농촌 주민들의 소득 및 고용 기획 창출로 돼야만, 이것이 대표적인 게 또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촌이나 농업이 서비스 산업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경관이나 생태나 환경이, 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입산과 차별화된 농식품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도시민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 여러 생태들을 즐기면서 뭐 기꺼이 돈을 내게 하고, 이런 서비스 산업화가 필요하고요. 또 공공재 산업화, 이 농업 농촌이 하는 활동들이 상당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이 다원적 기능이 우리 순수한 의미의 긍정적 효과를 내는 이런 다원적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비시장적 공익 가치를 산출하는 공공재 산업이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농업경제학회가 이런 또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